1999년 한 남자가 모텔 침대에서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됩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도 평범해 단순 돌연사로 종결될 뻔했던 사건. 하지만 그의 머리맡에 놓여있던 노트북 화면에는 섬뜩한 메시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알몸의 한 여성이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선명한 V를 그리고 있는 사진. 그녀는 누구일까요? 이 V는 승리의 빅토리였을까요? 아니면 우리를 향한 조롱이었을까요? 사건은 그렇게 단 한 장의 사진만을 남긴 채 26년간 깊은 미궁 속에 빠져버립니다. 당시의 과학수사 기술로는 그녀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지문도 머리카락 한 올도 없이 그녀는 마치 유령처럼 사라져버렸죠. 모두가 이 사건을 잊어갈 때쯤 기적처럼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그날 밤 여자의 손목에서 나비 모양 문신을 봤어요. 이 작은 기억의 조각 하나가 멈춰있던 사건의 톱니다 바퀴를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저희는 마침내 그녀의 정체에 다가서게 되죠. 사건 직후 연기처럼 사라져버린 그의 회사 동료 이수진. 수십 년의 추적 끝에 이름까지 바꾸고 평범한 엄마로 살아가던 그녀를 찾아냈을 때 마침내 그녀의 입에서 26년간 숨겨져 왔던 V의 진짜 의미가 밝혀집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우리가 상상했던 모든 것을 무너뜨렸습니다. 잿빛 모니터 속에 숨겨져 있던 충격적인 그날의 진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더 좋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비극은 언제나 가장 평범한 얼굴로 우리를 찾아오는 법이지요. 그날도 그랬습니다. 1999년 11월의 어느 늦가을 아침, 저희 사무실은 늘 그랬듯 묵은 서류 냄새와 식어버린 인스턴트 커피 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회색빛 도시의 소음이 희미하게 들려왔고 저는 산더미처럼 쌓인 미결 서류들의 머리를 묶고 있었습니다. 강력계 형사의 하루란 대부분 그렇게 지난 사건의 기록과 새로운 사건의 보고 사이를 부여하며 흘러가곤 했습니다. 그때 책상 위에 전화기가 날카로운 소리로 울렸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다급하면서도 애써 침착하려 노력하는 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남편이 어제 저녁 퇴근 후 집에 돌아오지 않았고 연락조차 두절되었다는 실종 신고였습니다. 남편의 이름은 강민수, 42살의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아내의 진술에 따르면 그는 단 한 번도 외박을 한 적이 없는 성실한 가장이었고 특별히 원한을 살 만한 일도 없는 그야말로 모범적인 시민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일탈을 감행한 가장들의 실종 신고는 드문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동료들과 잠시 농담을 주고받기도 했지요. 하지만 무언가 마음 한구석에 개운치 않은 느낌이 남았습니다. 수화기를 통해 전해진 아내의 목소리에는 단순한 불안감을 넘어선 설명하기 어려운 깊은 공포가 배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즉시 기본적인 절차에 따라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강민수 씨의 회사를 찾아가 동료들을 탐문했습니다. 동료들이 기억하는 그는 늘 과묵하고 성실하며 자기 일에만 몰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동료들과 살갑게 어울리는 편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누군가와 갈등을 빚는 일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가 사라진 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묵묵히 야근을 마치고 사무실을 나섰다고 했지요. 그의 책상은 먼지 하나 없이 반듯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달력에는 다음 주까지의 업무 계획이 꼼꼼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마치 어제의 퇴근이 잠시 자리를 비우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듯이 말입니다. 수사에 별다른 진척이 없자 저희는 그의 마지막 행적을 추적하기 위해 카드 사용 내역을 조회했습니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실시간 조회가 쉽지 않아 카드사에 공문을 보내고 팩스로 회신을 받기까지 꼬박 반나절이 걸렸습니다. 초조하게 기다린 끝에 받은 그의 마지막 행적은 우리의 예상을 조금 빗나갔습니다. 퇴근길에 들른 주유소, 혼자 저녁 식사를 해결한 것으로 보이는 작은 식당,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제된 곳은 시내 중심가에서 한참 벗어난 외곽의 한 모텔이었습니다. 은하장 모텔. 이름부터 촌스럽고 낡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곳은 소위 달방을 끊어 생활하는 일용직 노동자들이나 잠시 남의 눈을 피해 미래를 즐기려는 연인들이 주로 찾는 허름한 숙박업소였습니다. 성실한 가장 강민수 씨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장소였지요. 저와 제 파트너는 직감했습니다. 사건의 실마리는 바로 그곳에 있다는 것을요. 순찰차를 몰아 은하장 모텔로 향하는 길은 유난히 길고 스산하게 느껴졌습니다. 낡은 건물들 사이로 좁게 이어진 골목 끝에 은하장 모텔이라는 촌스러운 네온사인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카운터를 지키고 있던 주인은 잠이 덜 깬 얼굴로 경찰의 방문이 귀찮다는 듯 퉁명스럽게 우리를 맞았습니다. 강민수 씨의 사진을 보여주자 그는 눈을 가늘게 뜨고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어제 저녁 혼자 들어온 손님 같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별다른 특징은 없었고 그저 피곤에 지친 평범한 중년 남자였다고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마스터키를 받아 들고 삐걱거리는 계단을 올라 302호실 앞으로 향했습니다. 폭도에는 정적만이 감돌았고 굳게 닫힌 방문 너머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파트너와 저는 잠시 눈빛을 교환한 뒤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마주한 방 안의 풍경은 지금도 제 뇌리에 선명하게 각인되어 있습니다. 현장은 이상할 정도로 고요하고 또 이상할 정도로 깨끗했습니다. 방 안에는 싸구려 방향제 냄새와 담배 냄새가 섞여 있었지만 그 외에는 어떤 특별한 점도 없었습니다. 벗어놓은 외투와 바지는 의자 위에 반듯하게 개어져 있었고 작은 테이블 위에는 와인병 하나와 와인이 절반쯤 담긴 유리잔 2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정성 들여 연출해 놓은 연극 무대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격렬한 다툼의 흔적이나 외부 침입의 흔적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침대 위에는 강민수 씨가 잠을 자는 듯 반듯한 자세로 누워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평온한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피부는 이미 생명력을 잃고 창백하게 변해 있었지요. 다가가 코에 손을 대보았지만 아무런 호흡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싸늘한 시신이 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정황이 한 가지 가능성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내연 관계의 여성과 함께 모텔을 찾았고 함께 와인을 마시던 중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나 뇌졸중으로 사망했으며 함께 있던 여성은 겁을 먹고 현장에서 도망쳤다는 그리 드물지 않은 시나리오였습니다. 테이블 위에 와인잔 2개가 그 가설을 뒷받침하는 듯 했습니다. 어쩌면 이 사건은 복잡한 살인사건이 아니라 한 남자의 안타깝고도 은밀한 사생활이 드러나는 비극으로 마무리될 수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도 명확하고 단순하게 보였지요. 저는 현장 보존을 지시하고 감식반을 기다리며 이 허무한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네, 바로 그때까지는 그랬습니다. 그 침묵의 증언자를 발견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사건 현장이란 늘 수많은 이야기를 품고 있는 법입니다. 어지러운 현장은 격렬했던 마지막 순간을, 잘 정돈된 현장은 계획된 범죄의 냉정함을 암시하곤 하지요. 그런 의미에서 강민수 씨가 발견된 302호실은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모순 덩어리였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도 평온하고 일상적이어서 그 안에 죽음이라는 극단적인 사건이 피집고 들어올 틈이 없어 보였으니까요. 파트너와 저는 현장을 보존한 채 감식반을 기다리며 이 사건이 결국 잘못된 만남이 부른 비극적인 사고 정도로 기록될 것이라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 시선이 침대 머리맡에 놓인 닫히지 않은 노트북에 머물렀던 것은 순전히 우연에 가까웠습니다. 당시만 해도 노트북은 지금처럼 흔한 물건이 아니었고 모텔 방에 덩그러니 놓여있는 모습이 어딘지 모르게 생경하게 느껴졌지요. 희미하게 켜져 있던 화면은 검은 바탕에 하얀 글씨가 떠다니는 화면 보호기가 작동 중이었습니다. 저는 무심코 노트북의 마우스를 살짝 건드렸습니다. 그러자 화면 보호기가 사라지면서 어둠 속에 숨겨져 있던 한 장의 사진이 성광처럼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순간 302호실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그저 싸늘하기만 하던 공간의 온도가 뚝 떨어지며 섬뜩한 냉기가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화면을 가득 채운 것은 낯선 모텔 방을 배경으로 서 있는 한 여성의 나체였습니다. 하지만 저의 숨을 멎게 한 것은 단순한 노출이 아니었습니다.
여성은 어깨너머로 교묘하게 얼굴을 돌려 신원을 감추고 있었지만 오른손을 들어 카메라를 향해 너무나도 선명하고 당당한 V자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평화의 상징도 장난스러운 손짓도 아니었습니다. 어둡고 흐릿한 사진 속에서 유일하게 또렷하게 빛나던 그 V자는 마치 모든 것을 지켜본 자의 오만하고도 냉소적인 승리 선언처럼 보였습니다. 파트너가 제 옆으로 다가와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진 한 장은 이 고요한 현장이 품고 있던 모든 가설을 단숨에 뒤엎어버렸습니다. 이것은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철저하게 계획하고 실행하고 심지어 자신의 승리를 자축하는 기념사진까지 남긴 완벽하게 연출된 살인극일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와인잔 2개는 더 이상 애틋한 미래의 흔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죽은 자와 죽인 자가 함께 나눈 마지막 만찬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의자 위에 반듯하게 개어져 있던 옷가지들은 죽음을 앞둔 이의 마지막 정리가 아니라 현장을 위장하려는 범인의 치밀함을 보여주는 장치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범인은 강민수 씨를 살해한 뒤 현장을 완벽하게 정리하고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왜 이 사진만은 남겨두었을까요? 삭제하는 것을 잊은 단순한 실수였을까요? 아니면 우리 경찰을 향한 기만이자 조롱이었을까요? 저는 후자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진은 범인이 남긴 유일한 서명이자 우리에게 던지는 기묘한 도전장이었습니다. 나는 여기에 있었고 내가 이겼다라고 말하는 듯한 소리 없는 아우성이었습니다. 저희는 즉시 노트북을 가장 중요한 증거물로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사진 속 여인의 신원을 파악하는 데 모든 수사력을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진의 배경은 강민수 씨가 발견된 302호실과 놀라울 정도로 흡사했습니다. 같은 색의 벽지, 비슷한 모양의 싸구려 가구. 범인은 바로 이 장소에서 강민수 씨를 죽음에 이르게 한 뒤, 혹은 그 직전에 이 기괴한 기념사진을 찍은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하지만 수사는 처음부터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얼굴이 나오지 않은 사진만으로는 신원을 특정하기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저희는 사진을 확대해 여성의 신체적 특징을 찾아보려 애썼지만 낮은 화질 탓에 어깨 부근의 작은 점처럼 보이는 흔적 외에는 어떤 단서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가장 먼저 용의선상에 오른 것은 당연히 아내였습니다. 저희는 강민수 씨의 아내에게 남편의 죽음을 알리고 조심스럽게 노트북에서 발견된 사진에 대해 물었습니다. 남편의 사망 소식을 들은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지만 사진을 보여주자 그녀의 표정은 슬픔에서 깊은 충격과 배신감으로 그리고 이내 차가운 분노로 변해갔습니다. 그녀는 결코 사진 속 여성이 자신이 아니며 남편의 외도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격앙된 목소리로 진술했습니다. 그녀의 알리바이는 완벽했고 거짓말 탐지기 반응 또한 진실에 가까웠습니다. 수사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저희는 강민수 씨의 주변 인물들을 샅샅이 후었습니다. 그의 통화 기록, 수첩, 일기장까지 잿더미가 될 때까지 뒤졌지만 그 여자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동료와 이웃들에게 알려진 대로 정말 성실하고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삶에는 잿빛 모니터 속에 도발적인 V자와 연결될 만한 그 어떤 첩점도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치 그녀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유령이거나 오직 강민수 씨의 노트북 안에만 존재하는 디지털 망령 같았습니다. 사건은 그렇게 단 한 장의 사진이라는 명백하고도 강력한 증거를 눈앞에 두고도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한 채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 V자는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되어 매일 밤 저의 꿈속에 나타나 비웃고 있었습니다. 과학수사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저는 믿어왔습니다. 사람의 기억은 왜곡되고 진술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지만 현장에 남겨진 미세한 증거들은 언제나 객관적인 진실만을 가리키기 때문이지요. 노트북 속 사진이라는 그토록 선명한 단서를 손에 쥔 저는 이번 사건 역시 과학의 힘을 빌리면 어렵지 않게 실체에 다가갈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1999년의 과학은 범인이 남긴 교묘한 장막을 걷어내기에는 역부족이었음을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가장 먼저 희망을 걸었던 것은 당연히 노트북이었습니다.
당시 막 보급되기 시작하던 디지털 포렌식이라는 개념을 도입해 사진 파일에 숨겨진 정보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사진 파일의 생성 날짜나 시간, 카메라 기종 등의 정보가 기록된 메타데이터를 통해 범행 시간을 특정하고 나아가 사진을 찍은 카메라를 추적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텅 비어버린 데이터의 황무지였습니다. 범인은 아주 치밀하게도 사진 파일의 모든 기록을 완벽하게 삭제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그곳에는 아무런 정보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듯이 말입니다. 사진의 낮은 화질 또한 분석에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사진을 아무리 확대해 보아도 여성의 신원을 특정할 만한 세부적인 특징을 찾아내기는 어려웠고, 배경이 된 모텔 방의 모습 역시 다른 방들과 크게 다르지 않아 사진이 찍힌 장소를 302호실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지는 못했습니다. 디지털 증거가 막히자 저희는 현장에서 수집한 물리적 증거로 눈을 돌렸습니다. 감식팀은 몇 시간에 걸쳐 302호실 전체를 샅샅이 후었습니다. 머리카락 한 올, 미세한 섬유 조각 하나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 모두가 숨을 죽였지요. 하지만 현장은 마치 진공청소기로 모든 흔적을 빨아들인 것처럼 깨끗했습니다. 와인병과 2개의 와인잔에서는 오직 사망한 강민수 씨의 지문만이 발견되었습니다. 문고리, 테이블, 심지어는 화장실 수도꼭지에서조차 다른 사람의 지문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범인이 장갑을 끼고 행동했으며 현장을 떠나기 전 자신이 남겼을지 모를 모든 흔적을 지워버렸다는 결론 외에는 다른 가능성을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범인은 유령처럼 흔적 없이 왔다가 연기처럼 사라져버린 것이었습니다. 수사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려던 찰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가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사건의 국면을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었습니다. 강민수 씨의 사인은 저희가 예상했던 심장마비나 돌연사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혈액에서 치사량에 가까운 희귀 신경안정제 성분이 검출된 것입니다. 즉, 그는 명백히 독살당한 것이었습니다. 국가수 감정관의 설명에 따르면 검출된 약물은 강력한 수면 효과를 유발하며 과다 복용 시 호흡 마비를 일으킬 수 있는 전문의 약품으로 의사의 처방 없이는 절대 구할 수 없는 종류였습니다. 이것은 범인이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도구를 준비했다는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또한 그의 위 속에서는 소화되지 않은 와인과 소량의 치즈 조각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그가 사망 직전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와인잔에 담긴 와인을 마셨다는 사실을 뒷받침했지요. 누군가가 와인에 약을 탔고 강민수 씨는 아무런 의심 없이 그 와인을 마시고 영원히 잠들게 된 것입니다. 과학은 우리에게 사건의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이것은 사고를 가장한 계획된 톡살 사건이라는 것을 명백히 증명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과학은 정작 가장 중요한 질문, 바로 누가라는 질문에는 끝내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범인은 자신의 흔적은 완벽하게 지우는 동시에 노트북 사진이라는 풀 수 없는 수수께끼와 톡살이라는 명백한 살인의 증거만을 남겨두고 사라졌습니다. 그것은 마치 정교하게 설계된 미로와도 같았습니다. 입구는 활짝 열려있지만 출구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수사팀을 영원히 가두어 버리려는 악의적인 설계도였습니다. 사건은 이제 공식적으로 미제 사건 파일함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만큼은 그 사건은 단 하루도 종결되지 못했습니다. 시간은 때로 가장 유능한 공범이 되기도 하고 가장 무력한 방관자가 되기도 합니다. 은하장 모텔 살인사건의 파일은 그렇게 시간의 흐름 속에서 서서히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강력 사건들이 쉴 새 없이 터져 나왔고 저희 팀은 다른 범인들을 쫓느라 정신없이 세월을 보냈습니다. 사건 파일은 어느덧 장기 미제라는 씁쓸한 이름표를 단 채 캐비닛 가장 깊숙한 곳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동료들은 하나둘씩 그 사건을 잊어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 한순간도 그 잿빛 모니터 속 V자를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미제 사건이 아니라 제 형사 인생에 박힌 지워지지 않는 가시와도 같았습니다. 밤샘 근무로 지친 새벽녘이나 텅 빈 사무실에 홀로 남아 담배를 태울 때면 어김없이 그 여자의 손짓이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었을까요?
어쩌면 10년에 가까운 세월이 흘렀을지도 모릅니다. 세상은 1999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변해 있었습니다. 낡은 필름 카메라는 디지털 카메라로 바뀌었고, 사람들은 손바닥만 한 기계로 서로의 안부를 묻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저 역시 풋내기 형사에서 어느덧 팀을 이끄는 베테랑이 되어 있었지요. 그 사건은 이제 저의 기억 속에서만 존재하는 희미한 예시를 되어가는 듯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책상 위에서 울리는 전화벨 소리도, 서류 넘기는 소리도 모든 것이 무료하게만 느껴지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낯선 번호로 걸려온 전화 한 통이 멈춰있던 사건의 시계 태엽을 다시 감기 시작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나이가 지긋한 한 남성의 작고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아주 오래전 은하장 모텔 주차 관리원으로 일했던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10년도 더 된 어느 늦가을 밤의 기억을 힘겹게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날 밤 늦은 시간에 모텔 주차장으로 들어서던 낯선 고급 승용차 한 대를 똑똑히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당시 그 허름한 모텔에는 어울리지 않는 차였기에 유심히 보게 되었다고 했지요. 운전석에서는 강민수 씨로 보이는 남자가 내렸고, 조수석에서는 한 젊은 여자가 뒤따라 내렸습니다. 어두워서 여자의 얼굴은 제대로 보지 못했지만 그녀가 차에서 내리며 입고 있던 검은색 롱코트에 옷깃을 여미던 순간 어둠 속에서 유난히 하얗던 그녀의 손목과 그 위에 새겨진 작은 문신이 찰나처럼 스치듯 보였다고 했습니다. 그는 그것이 마치 검은 나비 한 마리가 손목에 내려앉은 것 같은 모양이었다고, 아주 작은 나비 모양의 문신이었다고 말입니다. 당시에는 그저 불륜관계의 남녀라고만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며칠 뒤 모텔에서 변사 사건이 있었다는 소문을 듣고 덜컥 겁이 났다고 했습니다. 혹시라도 자신에게 불똥이 튈까 두려워 그동안 입을 다물고 살아왔지만 나이가 들어 병을 얻고 보니 죽기 전에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싶어 용기를 냈다고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10년간 저를 괴롭혀왔던 안개가 한순간에 거치는 듯한 전율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나비 문신. 그것은 어둠 속에 숨어있던 유령 같던 용의자에게 처음으로 부여된 구체적인 실체였습니다. 저는 곧바로 캐비닛 가장 깊숙한 곳에 잠들어 있던 사건 파일을 꺼내 들었습니다. 누렇게 변색된 서류들에서는 묵은 먼지 냄새가 났지만 제게는 그 어떤 새 사건 파일보다도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저희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목격자의 증언이라는 작지만 너무나도 결정적인 이정표를 손에 쥐고서 말입니다. 수사팀은 강민수 씨의 주변 인물들을 다시 한번 리스트에 올렸습니다. 아내, 친인척, 친구들, 그리고 회사 동료들까지. 이제 우리의 질문은 단 하나였습니다. 혹시 강민수 씨 주변에 손목에 나비 문신을 한 여성을 아십니까? 하지만 수사는 생각보다 더뎠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은 많은 것을 바꿔놓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사를 갔고, 어떤 이들은 연락처가 바뀌었으며, 또 어떤 이들은 이미 고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저희는 희미한 기억의 조각들을 맞추기 위해 전국 각지를 수소문하며 탐문 수사를 이어갔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특징을 가진 여성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수사가 다시 미궁으로 빠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엄습할 때쯤 마침내 한 가닥의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강민수 씨가 다니던 회사의 격리과에서 일했던 한 퇴직 여직원과의 전화통화에서였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고개를 갸웃거리다가 한참을 생각에 잠긴 뒤 나지막이 입을 열었습니다. 당시 회사에 아주 조용하고 눈에 잘 띄지 않는 여직원이 한 명 있었는데 이름이 이수진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다른 직원들과 잘 어울리지 않고 늘 혼자였지만 여름에 반팔 셔츠를 입었을 때 언뜻 그녀의 손목에서 작은 문신을 본 것 같다고, 그게 무슨 모양이었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무언가 그림이 있었던 것 같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결정적인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 여직원 이수진이 강민수 씨의 사망 사건이 있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별다른 이유도 없이 마치 연기처럼 사라져버렸다고 말입니다. 모든 조각들이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강민수 씨의 회사 동료, 손목의 문신, 그리고 사건 직후의 갑작스러운 잠적.
용의자의 희미했던 윤곽이 마침내 이수진이라는 이름 석 자로 또렷하게 떠오르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잿빛 모니터 속의 익명의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름과 과거를 가진 우리가 반드시 찾아내야만 하는 명백한 용의자였습니다. 남은 과제는 단 하나, 지난 10년간 시간의 장막 뒤에 숨어버린 그녀를 찾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이수진. 마침내 그 이름 석자를 손에 쥐었을 때 저는 지난 10년의 세월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정체불명의 유령이 아니었습니다. 이름과 과거를 가진 우리가 추적해야 할 명백한 실체였지요. 하지만 그 실체를 찾아내는 과정은 시간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또다시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은 한 사람이 자신의 모든 흔적을 지우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저희는 그녀가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회사의 인사기록 카드에서 낡은 증명사진 한 장과 오래된 주소지를 확보하는 것에서부터 추적을 시작했습니다. 사진 속의 그녀는 앳된 얼굴의 평범한 20대 여성이었습니다. 그 어떤 아기도 비밀도 읽어낼 수 없는 무표정한 얼굴이었지요. 저희는 곧바로 그녀의 옛 주소지로 향했지만 그곳은 이미 재개발되어 거대한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있었습니다. 옛 이웃들의 행방은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는 그녀의 가족을 추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마치 처음부터 세상에 혼자였던 사람처럼 서류상으로는 그 어떤 가족 관계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주민등록은 이미 말소된 상태였고 금융거래 기록이나 통신 기록 역시 사건 발생 시점 직후부터 완벽하게 끊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통째로 도려내고 세상 속으로 증발해버린 것이었습니다. 수사는 다시 한번 암초에 부딪히는 듯 했습니다. 어쩌면 그녀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비관적인 생각마저 들었지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원점으로 돌아가 그녀의 말소된 주민등록 서류 원본을 샅샅이 다시 훑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장의 낡은 종이 서류들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혹시라도 놓친 단서가 없는지 확인하던 중 서류의 가장 구석진 곳에 아주 작게 적힌 오래전 이사하며 주소지를 정정했던 어머니의 희미한 서명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저희는 그 서명 하나에 마지막 희망을 걸고 그녀 어머니의 행적을 역으로 추적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번의 탐문과 잠복 끝에 저희는 마침내 경기도의 한 작은 요양병원에서 그녀의 노모를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노모는 딸의 이름을 듣자마자 깊은 침묵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손으로 딸이 몇 년 전 이름도 바꾸고 멀리 이사를 가버린 뒤로는 단 한 번도 연락이 닿지 않았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딸이 남긴 것이라며 주소도 없이 매년 명절마다 딱 한 번씩 배달되어 오던 발신인 불명의 소포 상자 하나를 건네주었습니다. 저희는 그 소포가 발송된 우체국의 위치를 단서로 마침내 그녀가 숨어있는 도시의 범위를 좁힐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김선영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남자를 만나 결혼을 했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어린 딸아이의 엄마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사는 곳은 햇살이 잘 드는 평범한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놀이터와 이웃들의 정겨운 인사가 오가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저희는 며칠간의 잠복 끝에 유치원에서 돌아오는 딸의 손을 잡고 행복하게 웃으며 걸어오던 그녀와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지난 10여 년간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던 잿빛 모니터 속의 피자와는 너무나도 이질적인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저는 그 평화를 깨야만 했습니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 그녀가 차에서 내리는 순간을 기다려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제 신분증을 보여주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이수진 씨 맞으시지요? 그 순간 그녀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들은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지고 모든 빛이 꺼져나갔습니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거나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모든 것을 예감했다는 듯, 모든 것을 체념했다는 듯 이상하리만치 고요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단 한마디만을 부탁했습니다. 잠시 딸아이를 시어머니 댁에 맡기고 갈 시간을 달라고 말입니다. 취조실에 마주 앉은 그녀는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녀를 재촉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져온 노트북을 열어 십수년 전에 그 사진을 화면에 띄웠습니다. 잿빛 모니터 속의 V자를 본 순간 그녀의 단단했던 침묵에 비로소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모든 것을 자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와 강민수 씨는 회사 내에서 누구도 모르는 비밀스러운 내연 관계였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을 아껴주는 상사에게 의지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집착과 소유욕은 그녀의 숨통을 조여왔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그 관계를 끝내고 싶었지만 그는 이별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녀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날 모텔에 간 것은 그의 강압적인 요구에 못 이긴 마지막 만남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와인에 미리 구해두었던 다량의 수면제를 탔다고 시인했습니다. 하지만 그를 죽일 의도는 없었다고, 그저 그가 깊이 잠들면 아무도 모르게 그곳을 빠져나와 그의 인생에서 영원히 사라지고 싶었을 뿐이라고 흐느꼈습니다. 약의 치사량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자신의 무지가 결국 그를 죽음에 이르게 한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른 것이라고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지난 세월 동안 저를 가장 괴롭혔던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사진은 왜 찍은 것이며 V의 의미는 도대체 무엇이었냐고 말입니다. 그녀의 대답은 제 모든 예상을 무너뜨리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승리의 V가 아니었습니다. 또한 우리를 향한 조롱도 아니었습니다. 그 V는 두 사람만이 알고 있던 슬픈 약속의 증표, 확인의 V였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짜 마지막이라는 것을, 이별의 순간을 서로에게 그리고 스스로에게 확인시키기 위해 남긴 그들만의 처절한 의식이었던 것입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저는 범인을 잡았다는 후련함 대신 어긋난 관계가 빚어낸 비극의 무게에 짓눌려 숨조차 쉬기 어려웠습니다. 법의 심판은 내려졌습니다. 이수진, 아니 김선영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던 그녀는 법정에서 자신의 모든 죗값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살인죄가 적용되었고 긴 시간 동안 진실을 숨겨온 죄까지 더해져 무거운 형량이 선고되었지요. 언론은 십수년 만에 해결된 미스터리 모텔 살인 사건이라며 떠들썩하게 보도했고 사건 파일에는 마침내 해결이라는 붉은 도장이 찍혔습니다. 법적으로 이 사건은 이제 완벽하게 종결된 것입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의 재판은 아직도 끝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종종 그녀의 어린 딸아이를 생각합니다. 엄마가 왜 자신을 떠나야 했는지 영문도 모른 채 남겨졌을 그 아이의 삶을 생각하면 가슴 한쪽이 아려옵니다. 또한 오랜 세월 남편의 죽음을 단순한 사고로만 알고 살아야 했던 강민수 씨의 아내도 떠오릅니다. 뒤늦게 마주한 남편의 배신과 죽음의 진실은 그녀에게 또 다른 깊은 상처를 남겼을 것입니다. 한 사람의 죽음으로 인해 너무나도 많은 이들의 삶이 부서져 버렸습니다. 과연 무엇이 진실이었고 무엇이 정의였을까요? 법은 이수진의 행위에 대해 명백한 유죄를 선고했지만 그 비극의 시작점에 있던 뒤틀린 관계와 인간의 연약한 감정들까지 심판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녀는 가해자인 동시에 어쩌면 또 다른 의미의 피해자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저는 낡은 사건 파일 속 빛바랜 사진을 꺼내봅니다. 잿빛 모니터 속에서 그녀는 여전히 저를 향해 말없이 V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제 그 손짓은 제게 더 이상 범인의 오만한 승리 선언이나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승리도 확인도 아닌 돌이킬 수 없는 선택 앞에 선한 인간의 처절한 자기기만이여 어긋난 사랑이 남긴 비극적인 흉터로 보입니다. 사건은 종결되었지만 저는 아마 평생 이 사진 한 장에 담긴 인간의 복잡하고도 슬픈 이면을 과제로 안고 살아가게 될 것 같습니다.